오늘 가져온 주제가 이제 미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실 미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미술관 가면 너무 지겹다. 특히 이제 교도 여행으로 갔는데 미술관은 너무 걷기도 힘들고 1층부터 4층까지 대충 뭐 한 4층, 5층 되는 건물을 왔다 갔다 하고 내용도 모르고 너무 힘들다라고 보통 많이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재밌는 것도 없어요. 미술을 감상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사실은 신화예요.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미술이 너무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 신화를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서양의 미술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작점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신화를 이야기할 때 보통 뭐 설화, 신화, 민화 이렇게 이야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설화랑 신화랑 민화랑 또 전설도 있죠. 이 네 가지가 되게 헷갈리는데 가장 큰 카테고리가 설화입니다. 설화 안에 신화, 전설, 민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신화는 보통 이제 이 현존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전설은 이제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민화는 그 지역에 대부분 교훈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신화, 전설, 민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통 이제 그 국문학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학에서는요. 보통 이제 신화는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화 아시죠? 당구 신화. 예. 그리고 박업거세도 있고, 그죠? 주몽 신화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신화들이 이제 보통 건국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건국 신화는 대부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전 세계의 건국 신화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미화되거나 영웅처럼 묘사돼요. 대부분이.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되게 미약한 존재로 묘사되면 그 재미없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신화 이제 건국기원의 신화는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영웅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태어나거나 특별하게 성장을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주 기원에 관한 신화가 있고요. 이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다. 자, 그 다음에 인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을 했다. 자, 그 다음 문화 기원이 있습니다. 자,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불이 어디서 나왔는가?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예. 자, 그래서 이 신화들이 보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우주 기원 신화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3번.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섞여 있어요. 건국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화가 딱딱 나누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 구성 안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섞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화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유럽을 이야기할 때 보통 가장 흔히 말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 저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믿나? 아니죠. 다 기독교를 믿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죠. 보통 통상적으로. 자, 기독교 세계관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가장 큰 정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그리스 신화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의 어떤 사상에서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가장 자신의 역사적 기원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원류를 다 고대 그리스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해서 미술사에서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있어요. 르네상스. 근데 부활이란 뜻, 미술사책 보면 르네상스 부활. 이제 다 그렇게 외워서 시험 보죠. 학교 다닐 때는. 자, 그거 지금 초등학생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르네상스 부활. 그게 르네상스를 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사실은 르네상스 부활이란 뜻은요.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유럽인들에게 고대 그리스는 닮고 싶고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항상 염원하는 그런 문화의 중흥의 시대. 어떻게 보면 모든 문화의 뿌리가 거기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게 고대 그리스인데 그 고대 그리스의 많은 이제 작품들이 로마 시대에 카피가 되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카피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르네상스 와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창작 활동하는데 이제 토대가 되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그 시기를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가 뭐냐를 알려면 그리스 사상을 알려면 결국은 신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신화에서 시작되니까 고대 그리스가 자 그렇게 이제 헬레니즘 소위 그리스 사상이 이제 한 가지 축을 이루고 있고요. 유럽에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사상이 이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상이 서로 섞이고 융합돼서 오늘날 유럽을 지탱하는 이제 정신적인 아주 큰 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리지만 미술 쉽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명화를 감상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세는 그 중심의 어떤 종교가 가톨릭이었고 당연히 많은 그림들이 가톨릭과 관련된 작품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동경하던 시대가 고대 그리스인데 그 고대 그리스를 그림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신화를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럽을 이해할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토대를 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문학이든 아니면 연극이든 아니면 철학이든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신화. 자, 우리 그리스 신화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책을 볼 때 영웅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영웅 이야기. 근데 그리스 신화는 사실 누가 그 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편집을 했는 쉽게 말해서 편집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좀 중심이 많이 있거나 어떤 책에는 이 영웅인데 여기는 빠졌거나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다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기억 못합니다. 사실은 올림푸스에 사는 12신을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작품 보면서 한 번씩 이걸 제우스를 그린 건지 뭘 그린 건지 알려면 그 신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도 뒤에 있는 이 도표 제가 만든 거 참고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그만큼 다양하고 방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는 그 이야기들이 처음에 원래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오면서 이것들이 편집되고 빠지고 들어오면서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편집자에 따라서 기술이라는 게 약간씩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제 원래의 그리스 신화의 원형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쨌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오디세이야. 예. 그게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폴로도스의 그 그리스 신화를 이제 그 보통 그리스 신화를 집대성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를 집대성하고 있는 이 책들은 대체로 그리스 신화에 처음 등장하는 이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신들의 질서, 그죠? 올림푸스 산에 어떤 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인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영웅 이야기들 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동화책 또는 그리스 신화 만화책 보면 가장 많은 게 영웅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 신화하면 영웅을 많이 이제 또 올리는데 사실 영웅보다는 이제 이 신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신들은 하데스가 파란색이죠. 하데스를 제외하고는 다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어요. 하데스가 제가 아까도 보면서 왜 제가 저성이라 했을까? 사실 지옥이란 표현이 그죠? 예. 자, 하데스는 지옥, 그러니까 그 우리랑 다른 이제 그 이성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의 세계를 다스리고 그래서 올림푸스 산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 제우스부터 디오니소스까지 다 하데스를 제외하고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는 신들이죠. 근데 그리스 신화는 참 재밌는 게 이 신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질투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보통 문학적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일단 작품하고 생각을 해보면 미술을 그리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그리스 신화를 볼 때 상황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학적 서술에서는 영웅이나 아니면 뭐 인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프로메테우스나 뭐 이런 특별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입장에서 그리스 신화를 딱 바라보면 무엇을 제일 많이 그릴 것인가, 뭐 어떤 작품이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걸 보면 알겠죠, 그죠? 어떤 신들을 가장 많이 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학과 다르다, 우리가 읽는 책이나 다르다, 그림이다, 시각적 예술이고, 예술가들은 소설가, 문학가들, 사실 소위 말하면 시나 수필, 소설 이런 이제 문학가들보다는 사실 화가들이 좀 더 창의적인 면이 조금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각적인 걸 묘사해야 되다 보니까 시각적인 데 집중하면 이 신들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신을 그리게 돼 있어요. 바로 여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신이에요. 자, 여신 제일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 여신 중에 어떤 여신을 제일 많이 그릴 것 같아요? 비너스죠. 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이쁜 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화가들이 여신을 그릴 때 당연히 비너스란 주제로 많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너스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구 미술의 역사에서 여신 중에서 비너스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웬만한 비너스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여신이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작품들이 여신이 더 많아요. 남신들은 화가들이 잘 그리질 않아서 만나기가 조금 힘든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조각상들은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신전 안에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 조각들은 그 신전에 모시는 주신을 조각해서 모셨기 때문에 제우스도 있고요. 뭐 여기 뭐 보면은 포세이돈도 있고요. 뭐 있긴 합니다만 아폴론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후대에 고대 그리스 이후에 등장하는 미술에서는 이제 화가들의 가장 매력적인, 시각적으로 묘사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이제 여신을 많이 묘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후대에서 많은 이야기하는 게 일단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다수가 여자보다는 남성이었고, 그죠? 예. 그리고 화가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요.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보시면 여류화가 19세기까지 여류화가 그렇죠? 예, 예. 심지어 19세기도 까미유 클로델도 자신이 조각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편견에 많이 시달렸죠. 그 19세기, 20세기 초인데. 그러면서 저는 또 항상 듣는 게 여성 참정권이 언제 생겼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남성 시각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신이 많이 그렸을 거다라는 생각,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허무맹랑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자, 보시면 제우스, 헤라는 너무 유명한 여신이라 제우스의 아내, 그리고 보통 질투의 화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은요, 헤라를 결혼과 가정을 지킨 여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헤라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누가 해요? 제우스가 하죠. 세상에 가만히 있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헤라는 당연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헤라 신전들은 전부 다 결혼과 가정을 기원하는 여신으로 헤라를 숭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헤라는 왜 이렇게 질투가 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따가 만날 제우스의 스캔들을 보면은 헤라 이해돼 라고 이제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자, 데메테르도 있고요. 포세인도 있고, 하데스, 아테나. 아테나도 사실 그리스의 가장 대표 도시, 수도. 아테나. 예. 그러면 그 도시는 숭배하는 신이 당연히 아테나. 예. 아테나는 성리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나는 전쟁과 관련된 여신이긴 하지만 아테나는 그 도시, 그 국가를 지켜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도발하는 신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내고 수호하는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신이고요. 자, 아레스, 아폴론 태양의 신이죠. 예. 아르테미스도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디아나가 처녀, 독신의 여신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냥을 하고 이제 보통 숲에 살고. 그래서 아르테미스도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아르테미스는 그래서 밤,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아르테미스는 머리에 딱 봐도 이건 아르테미스야라는 흔적을 남겨요. 반달 모양의 머리띠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보관을 쓰고 있거나 관. 그래서 여신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죠? 이게 뭐 비너스를 그렸다는데 비너스인지 아르테미스인지. 자, 그럴 때는 머리를 자세히 보면 항상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을 이렇게 딱. 그래서 머리에 반달 모양의 뭔가가 그려져 있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아르테미스예요. 100% 맞습니다. 이게 아르테미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신들을 구분하는 거는 저기 있는 상징물로 구분을 해요. 횃불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누굴까? 포세이돈. 예. 자, 삼지창, 포세이돈 삼지창, 참, 데메테르, 이제 그 농사의 신이니까, 예, 횃불 이사. 자, 아테나는 방패, 창, 그리고 부엉이 강상이 있거나, 이따가 작품 만나면 아시겠지만,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상을 같이 동반을 합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들과 상징분 몇 개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이후에 그려지는 그 많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에서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이거 왜 그렸지라는 이해 못하는 상황 발생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아르테미스구나, 비너스구나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 그겁니다. 이해하고 하시는 거. 자, 먼저 고야의 아주 충격적인 작품인데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사투르누스입니다. 이게 발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사투르누스인데 크로노스라고 이제 있는 데도 있고요. 자, 이 크로노스가 태어나는 자식을 족족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니까, 예, 신들의 세계에서 신들의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아내가 이 마지막 제우스를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돌을 준 거예요. 자, 돌을 삼키게 해서 제우스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푸스상에 이제 올림푸스에서 제일 이제 주신 제우스가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성장해서 아버지를 이제 제압한다고 돼 있지만 아버지를 이제 완전히 굴복시키고 아버지가 먹은 형제들을 토해내게 한 거예요. 그게 앞에서 봤던 여기 신들 보시면 제우스의 누이 형제가 다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먹은 이제 형제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엄마가 레아가 굉장히 재치 있게 제우스를 살려낸 거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식을 놓는 족족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을 잡아먹으니까 그죠.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고야가 그려놓은 장면인데 굉장히 이 신이 미친 신처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식을 잡아먹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야가 그 제우스의 아버지를 굉장히 이제 괴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봐도 굉장히 흉측하게 지금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셔도 이게 이제 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데요. 보셔도 어이구야 어째 저래 그렸을까 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던 고야의 이제 그 힘든 시기에 그려진 거예요. 고야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라서 더 괴물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이 이제 이입된 작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우스의 아버지를 그린 작품이 대표적으로 고야의 작품이 있고요. 자, 또 한 작품이 있어요. 루벤스. 그 유명한 루벤스,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17세기에 뭐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은 작가예요. 그래서 혹시나 효도 여행을 가셨거나 계획을 가시게 되면 미술관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루벤스입니다. 근데 루벤스는 왕들과 귀족들이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도처에 초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팔려 나갔어요, 작품들이. 그래서 루벤스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루벤스도 동일한 주제로 작품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괴물을 갖다기보다는 고통받는 아이의 모습이 이제 더 처절하게 표현되어 있죠. 루벤스의 작품의 특징이 원래 부드럽고 온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봐도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 근데 이 작품의 이제 주제가 주제니만큼 여기서는 아이의 고통이 이제 더 이제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도 뭐니 해도 신화적 상황을 잘 표현한 거는 고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아이를 이렇게 먹고 있으면 대충 보시고, 이거네. 라고, 사실 이런 이야기, 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인데요. 프로메테우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프로메테우스는 불과 관련해 있어요. 인류에게 불을 선사한 신이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알 수 있는 게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징물들을 아시면 뭐 그림에 뭐 대충 입고 있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미술관에서 상징물들을 찾으시면 그게 대충 무슨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어떤 신을 재현하려고 묘사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머리 위에 이제 불이 보이고요. 불의 형상이 보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새가 하나 보이죠. 새가 하나 보이죠. 자, 보시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것도 못마땅하고 지금 신화에 의하면 그것도 못마땅하고 인간에게 고기에 더 맛있고 많은 부분을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선사한 거예요. 그것도 불만이고 두루루루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감정이 안 좋아서 벌을 준 거예요. 쇠사슬로 보시면 묶어서 지금 절벽 같은데 지금 묶여 있죠, 그죠? 쇠사슬로 묶여서 이 독수리가 간을 쪼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이 밤이 되면 다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 독수리가 다시 날라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그걸 반복되는 벌을 주게 됩니다. 그 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독수리와 묶여 있는 남자 그리고 불이 있으면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해방되는 건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잡아줘서 이제 해방을 되고. 그래서 신화는 연결돼서 너무 복잡해요, 저도. 아주 상징적인 몇 가지,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 트로이 전쟁에 아킬레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문학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그리스 신화가 유럽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게 모로 박물관에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죠? 그죠? 보이시죠? 예,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파리에 가시면 아주 작은 박물관인데 굉장히 많은데 기스타브 모로라는 상징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고 특이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신화적 작업도 많이 하고요. 그 모로 박물관에 이제 모로의 생가를 박물관을 만든 것인데 작품을 저렇게 많이 붙여놔서 가끔씩 저럴 때 이제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뭐가 중요한 작품인지를 모를 수가 있죠, 그죠? 네, 저기 이제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은 다 당황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남신 중에 가장 많이 그려진 신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와인과 관련된 우리가 아는 제품도 있죠. 예, 요즘 최근에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누구 뭐랑 발음이 비슷해서 바쿠스 바쿠스 그러니까 술의 신 주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포도주와 포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옆에 뭐 여신도 아니고 님프나 뮤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뭐 요정쯤 된다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런 이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대부분 바쿠스,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의 신을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저렇게 포도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주 마차를 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바쿠스를 그림들은 약간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상황이 음주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주를 하고 이게 즐기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서 딱 봐도 이제 바쿠스라는 게 이제 보이죠. 자, 바쿠스 또 있죠. 카라바치오. 그러니까
술의 신을 그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보통 카라바치오의 이제 바쿠스를 그린 이 작품을 이제 바쿠스 시인을 그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작품으로도 이야기하고 카라바치오라는 기행의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 작품을 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린 예수님, 예, 포도주, 예, 그거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카라바치오는 뭐 본인 살인도 저지르고 폭행도 하고 해서 바티칸에 쫓겨나기도 하고 나중에 몰타에서 도망가다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죽었다고만 알려져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이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가 그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바쿠스 신을 그린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과일이 있고 와인이 있고, 그죠? 그리고 포도 잎으로, 그죠? 관을 만들어서 쓰고 있죠. 자, 포도가 등장하면 신들 중에 바쿠스밖에 없어. 예. 바카스. 예. 바카스. 예. 자, 여기도 딱 보시면 머리에 포도 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술을 마시고 또 간도 씌워주고 지금 이제 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남자들도 이제 코도 이제 빨갛고 얼굴도 빨갛고 지금 즐거운 와인을 마시면서 지금 즐기고 있는 이제 장면이죠. 자, 한껏 이렇게 뭐 여기는 술 주전뱅이들 또는 바쿠스의 승리라고 이제 보통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작품 제목이 바쿠스가 이제 와인을 나눠 마시면서 이제 즐기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들이랑. 자, 이 사람은 조금 다르죠. 자, 앞에서 만났던 이 남신은 딱 봐도 한 잔씩 한 신들이에요. 지금 상태가, 그죠? 한 잔씩 한 신인데 이 신은 너무나도 근육질의 남성이 탁 앉아 있어요. 그죠? 자, 전쟁의 신입니다. 마르스. 예. 근데 아테네도 전쟁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테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 전쟁하고 다니는 신이 아니에요. 예, 수호신에 가까운 신이라면 마르스는 조금 전쟁에 가까운, 정말 도발적인 전쟁에 가까운 이제 신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마르스라는 게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제 방패, 뭐 칼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보통 뭐 전쟁의 신 마르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아마 흔히 만나게 된 작품이 바쿠스예요. 자, 그 다음에 제우스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바쿠스와 마르스는 많지가 않아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제우스부터 이제 좀 스캔들도 이야기해야 되고 해서. 자, 제우스가 아까 아버지한테 엄마 레아 신 덕분에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키울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엄마가 제우스를 크레타 섬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동굴에다가. 숨겨놔서 그 크레타 섬에 있는 님프들이 이제 염소젖을 먹이고 꿀을 먹여서 제우스를 키우게 됩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염소젖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정 같은 존재들이죠. 님프들이 지금 이제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젖을 먹이고 지금 꿀을 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를 이제 보세요. 꿀 따고 있죠. 꿀을 이렇게 나무에 벌집에 있는 꿀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우스를 먹이기 위해서 주변에 벌이 막 날아다니고 되게 상세하게 제우스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전체 샷 보시면, 예. 자,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굴복시키고 올림푸스의 이제 체계를 잡는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자, 이 제우스가 자랐다고 알려져 있는 동굴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예,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이걸 놓칠 이유가 없죠. 예, 관광 상품화해서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지입니다. 동굴에 가면 그냥 딱히 뭐가 있는 게 그냥 동굴입니다. 예, 근데 제우스가 이제 여기 이제 숨겨져서 자랐다라고 알려져 있는 동굴이고요. 자, 그렇게 자란 제우스가 아버지를 굴복시키더니 이제 많은 여인들을 이제 탐하기 시작합니다. 예, 헤라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자, 그 대표적인 여인 중에 한 명이 아주 중요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에우로페입니다. 보통 이 에우로페가 그냥 그 그리스 신화 안에서는 에우로페를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에우로페라는 이름으로부터 유로파라는 명칭이 지금 우리가 유럽이라는 그 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에요. 자, 그 제우스는 그 취미생활이 그거죠. 올림푸스 산에서 누가 이쁘지 하고 내려다보는 거. 지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아주 이쁜 공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에우로페였습니다. 그래서 에우로페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게 어떤 데 황소고 어떤 데는 하얀 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소로 변신해서 하얀 소가 탐스러운 소가 있으니까 이 공주가 어머 이쁘고 신기하다 해서 보고 있는데 걔를 이제 공주를 딱 태우고는 납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살던 곳이 레바논 지역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가 이게 이쪽은 동양이고 이쪽은 서양의 어떤 묘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때 로마가 동로마는 여기를 이야기해요. 우리 왜 세계사 책에 동로마 나오잖아요. 서로마, 동로마. 나중에 이제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송로마가 먼저 망하고 나중에 동로마가 망한다. 황당하게 그냥 계속 해왔던 그 이야기.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전체를 나중에는 다 지배를 했던 거죠. 지배를 했는데 그리스는 그 중간에 있었어요. 동서에 중간 지점은 아무래도 문화 교류의 중심지이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철학자들이 요 그리스 밑쪽에 크레타 산점 이쪽에서 출신도 많고요. 터키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가 어디예요? 터키에 있죠. 예, 터키. 요즘 여행 상품에 트로이 다 나오잖아요. 다 터키 여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엔 트로이가 없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책도 읽고 이제 공부하고 가시니까 트로이가 이제 터키 일주 여행 상품에 요즘 많이 끼어 있는데 그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쪽 터키 땅에서 보면 그리스가 보여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에 난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터키까지 와서 보시면 시리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터키까지 걸어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면 유럽 땅이니까. 자, 이런 이제 지리적 위치에 있는데 어쨌든 레바논에서 이리로 도망을 갑니다. 납치를 한 거예요. 공주를. 자기가 황소를 변해서. 그래서 제우스 특징이 나 제우스야가 안 나타나죠. 각종 동물로 다 변해가지고 등장을 해서 여성들을 탐한데 그래서 이제 소로 변해서 납치하는데 이거를 이제 유럽이라고 이야기. 이쪽 지역을 그래서 유럽이란 명칭을 쓰게 된 건데 그 기원이 이제 에우로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작품을 그립니다. 이 주제로. 자, 티치아노라는 16세기 화가도 보시면 하얀 소를 타고 지금 납치를 되고 있는지 소를 하여튼 소가 빨리 달리니까 지금 에우로페가 당황해서 가고 있죠. 그죠? 어쨌든 소가 바다를 건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신하니까 예, 바다를 건너서 열심히 이제 공주를 납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티치아노인데 다른 작품이에요. 요거는 베르사유 트리아논 궁에 있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스턴의 이제 개인 미술관 이제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티치아노가 2점을 그렸어요. 화가들이 똑같은 작품을 2점씩 그릴 때가 많아요. 2점 내지 3점. 약간씩 다르게 변형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근데 티치아노만 그린 거 아니죠. 왜냐하면 유럽인들에게 에우로페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유럽이라는 명칭 기원이 된 이제 아주 중요한 여성과 제우스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화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왔나 봐요. 그래서 많이 그립니다. 자, 이건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렘브란트스럽죠. 렘브란트는 어둡고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주제가 되는 부분, 이제 쉽게 말해서 주인공 같은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줘서 조명을 줘서 밝게 그리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네덜란드 화가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소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는 장면을 그렸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늘 그리는 화풍으로 렘브란트 자기 스타일로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자, 보시면 이거는 보시에라는 18세기 로코코 시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러블리하게, 쉽게 말해서 요즘 아이들 표현을 하면 러블리하게, 블링블링하게,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장식이 많고 꿈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로코코 시대에 이 보시에는 많은 귀족 부인들이 사랑을 했어요, 보시를. 그림 자체가 러블리하니까 자기 드레스도 이쁘게 그려주고 하니까 많이 불러서 그림 그려주세요 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인데 보시면
여기도 자기 스타일로 그렸죠. 그죠? 그러니까 에우로페라는 신화를 가지고 와서 신화를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한다기보다 자기 시대에 또는 자기 스타일 화풍에 맞게 재해석해서 그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사실 에우로페가 저런 옷을 입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죠? 예. 뭐, 완전히 뭐 그리스 신화 시대니까 그리스의 시대에 어떤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마틴 드보스라는 작가의 이제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여드린 이유가 자, 16세기에 벨기에에 있는 이제 화가가 그린 거를 보시면 21세기에 제프 쿤스라는 미국 화가가 새롭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자, 차이점이 뭐가 있죠? 원작이고요. 원작을 카피해서 그려놓고 지금 중앙에 거울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울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울이에요. 근데 이게 비치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게 찍을 수가 없어서 작품 사진을 예, 거울이기 때문에 사진이랑 주변 풍경이 다 이걸 보여주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고릴라요 하는 거예요. 고릴라처럼 보인다. 맞다. 시커멓게. 왜냐하면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요 뒤에 또 다른 사람 머리예요. 제 머리가 아니에요. 뒤에 딴 사람 뒤통수가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현대미술에서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작품을 빌려와서 자기식으로 똑같이 가져와서 새롭게 재해석해서 덧붙이는 거. 그걸 차용이라 하는데 그게 모방이나 카피가 아니라 새로운 재해석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제프 쿤스라는 이제 화가가 작업을 해서 이거 홍콩 아트페어에 팔겠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산수가 빠르신 분은 또 계산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전자계산기 없어서 안 되고요. 어쨌든 예,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굉장히 제프 쿤스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은 아닌데 요즘 예, 꽤 뭐 미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화가군 중에 한 명이에요. 제프 쿤스가. 자, 보시면 재밌죠. 그래서 이 유럽인들에게 에우로페라는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스캔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억해야 될 이제 에피소드가 된 거죠. 유럽이라는 명칭 때문에. 자, 그래서 보테르라는 남미의 화가입니다. 화가는 이 사람은 작품도 있어요. 근데 페인팅으로 이 유사하게 그려놓은 건 많은데 그게 이제 보통 현대 작가들은 이제 미술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게 개인 소장이 많은가 봐요. 미술관 소장이 없어서 작품을 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각 작품으로 크게 그린 작업을 한 것도 있고 작게 한 것도 있어요. 소품 좀 작게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제 에우로페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테르는 아주 특이하게 소위에 있는 에우로페를 섹시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 굉장히 그 뭐랄까 강능적으로 강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재밌는 이제 다나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표현을 할 때 그 어떤 내용의 흥미도 있고요. 시각적으로 묘사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을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에우로페는 유럽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다나에는 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나에는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딸이 태어났는데 신탁을 보니까 왕이 신탁을 받으니까 딸이 낳은 아이가 너를 해친다. 그 왕이 이제 죽을까 봐 무서운 거지. 딸을 그래서 탑에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많은 전설이나 이런 이야기들 뭐 용이 나오고 탑이 나오고 그죠? 자, 그거와 같은 이제 유예요. 자, 탑에 갇혀서 있었는데 이 다나이가 너무 심심하자 맨날 탑에 이제 창가에 얼굴 내밀고 이제 하늘 봤다 땅 봤다가 뭐 밖에 새가 날아다니고 꽃 피는 거 보고 하니까 제우스가 또 이제 올림푸스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 이제 공주가 또 있는 거예요. 하하.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네. 근데 그 탑에 어떻게 들어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문도 없고 조그만 창문밖에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비로 변해야겠다.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제우스가 금비로 변해서 다나에를 임신을 시킵니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신하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신탁이 실현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화가들에게 매력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다나에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 보시면 다나에고요. 옆에 다나에의 시중드는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면 앞치마로 뭘 하고 있어요? 시중드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금비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가씨 안 됩니다. 공주님 안 됩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죠?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코믹하고 재밌고 또는 신화적 내용을 어떻게든 관능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즉 다나에라는 이름을 달고 표현을 하려니 즉 금비는 있어야 되긴 하고 그죠? 예, 아주 재밌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사실은 왜 이럴까? 자, 16세기에 뿐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미술에서 누드라는 거는 누드 역사를 보면요. 아무 여자나 벗겨놓고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항상 우리 왜 영화의 그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런 논란처럼 그래서 화가들이 외설에서 자유로운 방법은 뭘까? 신화의 내용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관능적이면 더 매력 있죠. 내용들이 관능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그죠? 다나에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죠. 화가들이. 보시면 그래서 열심히 금비를 받고 있죠. 그리고 결국 임신을 했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자, 이 티치아노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다나에를 두 번을 그립니다. 예, 두 번을 그려서 자, 이렇게. 자, 이것도 다나에. 이건 렘브란트예요. 아까 렘브란트 에우로페 그렸죠. 어떻게? 어둡게 그리고 주인공을 밝게 해서 그죠? 소 타고 있는 여자를 밝게 그렸죠. 마찬가지로. 렘브란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암스테르담의 야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여러 명이 등장하는 초상화인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거기도 이제 사람들 얼굴에 이제 조명이 있어서 밝게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도 어둠에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시중드는 여인이 이제 금비를 이제 그래서 다나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는 잘 어두워서 대체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진이 별로 썩 좋지 않아서. 에르타미주에 있어요. 이게 에르타미주 박물관에. 예. 에르타미주는 컬렉션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것도 있고 또 좋긴 한데 딱 뭐랄까 모나리자처럼 뭐 또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게 또 에르미타주의 특징이긴 한데 자, 클림트 다나에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나에 작품 하면 자, 지금 제가 16세기 것도 보여드리고 17세기 것도 보여드리고 18세기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화가들이 그리스 신화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클림트는 몇 세기예요? 20세기예요. 20세기 초죠. 클림트가 지금 다나에를 표현하고 있는데 다나에를 가장 관능적으로 매력적으로 표현한 화가는 뭐니 해도 클림트예요. 예. 자, 보시면 금으로. 그 클림트의 노란색은 다 금이죠. 금박. 정말 얇은 24K 금을 캔버스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클림트 키스나 이런 작품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노란색이 저렇게 다 금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색이 변하지 않고 화려하게 시간이 지나도 온전히 있죠. 요즘은 물감이 너무 좋아서 금을 쓰지 않아도 그 아크릴 물감이나 뭐 이게 다 물감은 화학이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서 발색이 정말 금같이 나는데 이때는 그런 이제 화학 제품, 그러니까 그런 튜브 물감이 이제 막 이제 등장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진짜 금을 쓴 거죠. 클림트는요. 자, 매력적인 다나에. 자, 이거는 자 20세기 초고요. 이거는 21세기의 다나에입니다. 제가 지금 한 주제로 현대 작가가 지금 작업한 것까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자, 설치 작품인데요. 러시아 작가의 작품이에요. 자, 처음에 작가가 의도한 거는 러시아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다나에라는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게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된 작품인데 러시아 국가 간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를 한 명 선발해서 베니스 비엔날레 데리고 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2년만 한 번씩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소개하고 싶은 작가를 한 명 뽑아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작가도 그렇게 온 작가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기업가 국가의 세금으로 전시를 하는데 러시아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을 하니 참 재밌죠. 근데 이 작가가 대놓고 러시아가 지금 문제야.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민주주의 다 조금 뭔가가 조금 복잡한 나라죠. 사실 러시아가. 자,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다나에라는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저기 양동이에 동전들이 있는데 저 동전에 전부 다 원 다나에라고 해서 다나에의 형상과 원이란 글자가 있는 작가가 제작한 거예요. 그게 담겨져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 양동이에 있는 돈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금비가 내립니다. 동전비인데 예, 우리 같으면 뭐 10원짜리 예. 자, 주화가 떨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여인들이 반드시 우산을 들고 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금비 맞으면 어떻게 된다? 임신하죠. 예, 그러니까 금비 맞으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동전이 떨어지지 맞으면 아픕니다. 하늘에서 청정에서 동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으면 아픕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남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왜? 금비만 존재해야 되죠. 제우스, 그렇죠? 탑에 갇힌 다나에게 간 사람은 남자는 제우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 위에 남자가 있죠. 남자는 2층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성이 서 있는 거예요. 경호원처럼 딱 저 여성이 하는 역할은 남자 보고 2층 올라가세요. 우산 가지고 가세요.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고는 동전 보고는 사람들 러시아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모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보다 우산 쓰고 가서 동전 맞으면 아프겠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신화를 아주 재밌게 재해석해서 자기 국가적 상황을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보시면 동전을 주워갈 수 있어요. 예, 주워가서 저도 주워왔죠, 당연히. 집에 있습니다. 주워갈 수 있고요. 이게 동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다나에라고 적혀져 있죠. 예. 맞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우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이게 자동이 아니라 아까 바구니 보였죠? 여기 바구니에 동전을 한 주먹씩 들고 와서 여성 관객이 저기다 넣어줘요. 관람자들이 넣어주면 한 개, 뭐 몇 개는 가져가고요. 넣어주면 이 아저씨가 열심히 길어요. 저기다 부어서 저기는 자동인데 저기까지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예, 그래서 올라가서 저 과정을 다 이제 볼 수 있도록 예, 미술 이제 보러 온 사람, 작품 보러 온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고 재밌어요. 자, 제우스 계속 나옵니다. 예, 제우스의 계보를 여성 계보를 따지자면 너무 복잡해서요. 일단 대표적인 거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오라는 이제 여성인데 이 재밌는 게 보시면 제우스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얼굴 보이죠? 이오의 얼굴 위에 예, 입맞춤을 하고 있는 남성의 얼굴이 보이죠. 근데 형태는 구름인데 곰 형태 같은. 예, 그래서 제우스가 나 제우스야 하고 등장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동물이나 다른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이 이오는 이집트의 이시스라는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피라미드 안에 그려지기도 하고요. 조각되기도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이 이시스가 그리스에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이. 근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이오가 헤라가 이제 이 사건을 안 거예요. 제우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랑 이집트에 이제 등장한 여신이랑 연결해서 이시스가 이오가 이제 이집트 언어로 이시스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통 이제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마지막 거의 마지막입니다. 헤라가 별로 그려져 있지 않아요. 작품이 예 매력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나이가 더 로맨틱하죠. 금비가 돼서 임신을 한다. 말이 안 되는 로맨틱한.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다가오는 이야기죠. 근데 헤라가 그려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인데 루벤스가 그렸습니다. 그 유럽의 왕과 귀족들이 사랑했던 화가. 이 헤라가 제우스가 저기 있습니다. 제우스가 해보죠. 젖을 먹이고 있는 걸 열해보는데 저 아이가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 딱 태어났는데 제우스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를 영원히 살게 하려니까 헤라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헤라 방에 몰래 알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아가 울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라가 젖을 물렸어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힘이 너무 세. 너무 세게 헤라의 젖을 빤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젖이 확 하고 나오면서 은하수가 됐다는. 제가 오늘 계속 허풍쟁이처럼 허풍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신화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은하수예요. 그거 땅에 떨어져서 백합이 됐다는 그걸 루벤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뭔가 나오면서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은하수를 표현한 겁니다. 예. 자, 재밌죠? 이 신화 좀 아시면 이제 나중에 미술관에서 뭐 헤라네, 뭐 다나이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헤라는 신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 가정, 그죠? 뭐 여성들은 가서 기원을 하고 싶죠. 결혼할 때쯤 되거나, 예. 그래서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올림피아에 이제 남아 있는 이제 헤라 신전이고요. 이 헤라 신전은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자, 성화체화, 예, 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픽에 처음에 이제 올림픽이 열렸던 그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에 남아 있는 신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헤라 신전에서 성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이제 12년 이제 런던 올림픽 때 이제 체화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체화를 하는 이제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아테나. 근데 아테나도 여신이에요. 남신 아니에요. 예, 아테나도 남신 아니고 저기 있는 이제 저 모습은요. 아테나를 묘사한 게 아니고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가 막 뱀인 등장하죠. 그리스에 머리가 막 뱀인 거.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를 묘사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피렌체 가보시면 예, 시노리아 광장에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아테나가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를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목을 칩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가지고 있는 아테나 전쟁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지혜와 전쟁, 수호의 신이죠. 방패에 메두사의 머리가 있거나 뱀이 있어요. 방패에 뱀이 막 있으면 아테나예요. 그래서 아테나는 아름다운 여신은 표현되지 않고 아주 당당하고 위험 있는 여신은 표현되는데 방패, 갑옷, 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두사를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고요. 자, 보시면 아테네가 제우스 머리에서 탄생을 해요. 처음에 어떻게 탄생하냐면 머리가 제우스 계속 아프니까 헤파이스토스가 머리 한번 깨보자 이러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계속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뭐 신화에는 도끼로 머리를 잘랐대. 자르니까 아테네가 어떻게 했냐면 갑옷 입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소리 지면서 딱 태어났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고 전쟁의 신으로 태어난 거죠. 예. 자, 이 메두사입니다. 아까 카라바치오 제가 이야기했었죠. 카라바치오 아까 바쿠스를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도 되게 대표적 작 중에 하나의 메두사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뱀이 막 있죠. 이거 보면 되게 징그러워.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서 예, 저거 사실 여자들은 이 뱀만 파충류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 보시면 이 정도 접시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메두사에 표현한 거고요. 자, 그래서 아테나 보시면 아테나 여신은 이제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이제 조각상, 신전에 모셔져 있는 조각상으로도 많이 제작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조각상을 축소해서 로마 시대에 만든 복제품이에요. 예, 실제 사이즈는 12m.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 신전 안에 모셔져 있는 신상들의 크기가 지금 다 부서지고 없어서 없는데 보통 12m, 10m.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딱 신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신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도록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신전 안에, 성전 안에 또는 묘소지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의 우리의 불상, 얼굴이 크고 체격이 막 해서
그런 불상의 형태라든가. 자, 그래서 신상을 이제 제작할 때 이제 그 많은 이제 작가들이 어떤 그 신의 위엄, 권위를 강조하게 되니까 작품들의 이제 사이즈가 크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지혜의 여신, 이제 전쟁의 여신 아테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제가 아테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손은 아니 말씀 안 드렸다. 니케의 여신이 같이 등장했는데 여긴 손바닥에 뭐 여신이 하나 있죠. 머리는 지금 없지만 이제 머리는 없죠. 여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게 아테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시면 일단요 방패에 뱀이 있어요. 그죠? 예. 아까 메두사의 머리, 그죠? 예, 뱀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니케랑 메두사의 머리가 달린 방패 요 두 가지만 봐도 아 이거는 아테네 여신을 조각한 거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기를 들고 있는 여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예요. 예, 사냥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를 들고 이제 등장하는 여신은 아테네와 아르테미스인데 아르테미스는 머리에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달 모양, 예, 머리띠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구분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 신화에 근거해서 이제 작품을 제작하게 되니까. 여기는 재밌게 머리에 그 스핑크스가 있고요. 스핑크스는 이집트만 있지 않아요. 예, 고대 그리스에도 스핑크스가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를 지켜준 수호신의 의미가 있다면 그리스에서 스핑크스는 사악한 괴물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있고요. 자, 페가수스 날개 달린 말 이제 머리 위에 이제 투구라고 해야 되겠죠. 예, 투구에 저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렘브란트의 아테네예요. 역시 다르죠. 화가들이 똑같은 그리스 신화를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게 자기 작품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옆에 투구가 있어요. 자, 그렇죠? 투구 그러니까 뒤에 방패가 있어요. 근데 방패에 메두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린다? 어둡고 예, 빛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죠? 주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희미하게 이제 어둠 속에 이제 방패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테네를 그린구나. 복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모든 작품들이 그 시대의 복장을 입고 있어요. 화가의 생존 시대의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에 그러니까 실내 배경이면 집안의 풍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작품은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토마스 카틀란이라는 이제 컬렉터가 2004년에 4,400만 달러에 이제 구매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작품을 많이 사는 그 컬렉터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개인 미술관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장면은 지금 러시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여해서 이제 전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집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주로 미술관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좋겠죠. 자, 보티첼리가 그린 이 미네르바와 켄타우로스인데요. 자, 이 작품은 드디어 이제 미네르바가 이제 등장합니다. 미네르바 이제 아테네라는 말을 안 쓰고 미네르바라는 로마식의 어떤 신화에 등장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죠. 자, 이 작품은 보티첼리가 아테네를 그리긴 했으나 원래 숨은 뜻은 아테네를 그린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켄타우로스랑 이제 같이 있다는 점에서 아테네를 그린 것 같은데 당시에 그 메디치가가 전쟁하지 않고 나폴리와 이제 잘 협상을 통해서 조용하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메디치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보티첼리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다들 이제 열심히 이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비너스의 탄생이 있죠. 대표작이. 근데 그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이 보티첼리는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원도 받지만 주된 작품의 어떤 구매 소비자는 메디치가였어요. 그래서 메디치가를 위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메디치가를 위한 작품인지 어떻게 알지? 자, 다 있습니다. 자, 머리에 이성을 상징하는 월계관이 있고요. 보시면 여기
메디치가의 로렌조의 문장이 있습니다. 어깨에. 아테네 어깨에. 예. 자, 그래서 이성과 본능. 자, 본능은 나폴레옹이 이야기하고 이성은 피렌체고. 그래서 이성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작품이죠. 사실 이런 것도요. 네, 의외로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은 많은 작품들의 은유적 표현이 많아요. 메디치가의 영광과 그리고 그 메디치가의 중흥을 기원하는 작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틴토레트의 작품인데요. 틴토레트 작품이 제일 많은 곳이 베니스예요. 어디냐? 이것도 보여줄게요. 두칼리 궁전 안에. 그러니까 베니스 가보시면 산마르코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산마르코 성당이 있고 성당 옆에 두칼리 궁전이 있는데 그 두칼리 궁전 안에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작품, 작가 틴토레토예요. 저기 저 작품이에요. 지금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가면 지나치는 작품인데 저기도 벽에 온통 그림으로 벽화로 장식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평화와 변형이 이쪽에 있고요. 아까 그 마르스는 뭐예요? 전쟁인데 아테네랑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평화와 변형이 있는데 이 마르스가 자꾸 전쟁하려고 오니까 아테네는 수호신이잖아요, 그죠?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밀어내는 거죠. 오지 말라고. 예, 그걸 묘사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도시 여기를 잘 지키겠다. 그러니까 전쟁은 꿈도 꾸지 마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역시나 또 아테네를 가장 화려하고 멋지게 묘사한 작가는 클림트예요. 클림트. 자, 클림트가 묘사한 아테나입니다. 예. 왼손에 창을 있고요.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준 메두사의 머리가 이제 요 중앙에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죠? 예, 니케. 예. 그래서 일단 손에 어떤 여신을 손바닥 위에 얹어 놓는다는 거 흔하지 않는 그 묘사잖아요. 그죠? 잘 등장하지 않죠. 자, 이렇게 있으면 아테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니케는 우리가 아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아, yes. 예. 니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에도 있습니다. 나이키요. 예, 나이키죠. 니케, 나이키. 예, 나이키입니다. 승리. 그죠? 예. 자, 아테네 신전 이따가 또 만날 건데 제가 아테네 신전이고요. 예,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왜 그리스 신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터키에 왜 그리스 신전이 있어? 다 그리스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신전들이 남아있어. 근데 막상 그리스 본토에 있는 신전보다 이탈리아에 있는 신전들이 더 매력 있는 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페스탐에 있는 이제 아테네 신전이고요. 자, 안에 내부가 기둥밖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자, 이것도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그 유명한 파르테논. 예.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가 제일 중앙에 제일 눈에 크게 띄는 곳에 가장 큰 신전이 바로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파르테논이란 뜻은요, 그 결혼하지 않는 독신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처녀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파르테논. 일단 아테네 신전을 부르지 않고 별칭으로 파르테논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게 통상 이제 파르테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게 사실은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가치라는 게 후대에 잘 깨달을 수도 있고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리스가 원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위치 보셨으면 이쪽에도 쳐들어오고 저쪽에도 쳐들어오기 좋은 딱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저 신전을 전쟁 시기에 화약 창고로 썼어요. 화약 창고로 써가지고 베니스가 여기 아테네 한번 폭격해가지고 전쟁에서 차지하겠다고 폭격을 했는데 저기 하약 창고를 쓰던 파르테논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파르테논이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흔적도 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이제 무너지거나 파괴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폭발하면서 거기다가 영국 귀족이 그 떨어진 파편들 보고 이거 다 띠가도 되나 하니까 뭐 띠가라 우리 것도 아닌데 오스만 제국이 띠가라. 그게 바로 영국 박물관, 그러니까 이제 대형 박물관 소위 말하는 영국 박물관에 있는 그리스 조각상들이. 그래서 저기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저쪽에
이쪽에 한쪽에도 사실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이 장면만 많이 봐요. 지금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원하는데 온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이제 신전 중에 하나죠. 유네스코가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기에 들어가는 많은 조각품들이 다 영국 박물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약탈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조각품들. 왜냐하면 저 위에 지붕 밑 아래에 있던 벽장식들의 조각이 다 영국에 가 있는데, 이걸 복원하려면 걔들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 입장에 받고 싶고, 영국은 그거 내주면 영국 박물관 문 닫아야 되죠, 사실은. 영국 박물관 그거 보러 가니까, 전부 다. 그래서 후원받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렇죠? 항상 사진이 저렇게. 자, 니케입니다, 니케. 이 니케의 조각상 터키, 에베소. 예, 이제 그리스 유적지로 이제 많이 유명한 곳에 이제 남아 있고요. 니케도 사실은 이제 여신 중에 하나지만 올림푸스 산에 사는 이제 주신들 그 그룹에는 들어가지는 않죠. 예, 성리를 가져다 주는 이제 여신으로 이제 숭배되고 있고요.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신은 니케입니다. 자, 니케가 가장 유명한 곳이 루브르에 있습니다. 예, 루브르에 티켓을 끊고 들어가면 저 밑에 계단에서, 저 밑에 계단 하나가 더 있죠. 거기서 저 거대한 조각상을 보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와, 내가 루브르에 왔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주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멋진 디스플레이 보이는 게 이 니케상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파편으로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넘는 파편으로 있고요. 지금 머리는 뭐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굉장히 뛰어난 조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니케는 뭐 아테네 여신만큼은 아니지만 승리를 가져다라는 신으로 이제 숭배가 많이 됐던 이제 신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 되게 매력 있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날개가 있는 이제 승리 여신. 자, 그걸 생각해서 만든 게 이거죠. 나이키. 예, 상표. 예. 나이키임을 아시면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키 마시면 안 됩니다. 예, 나이키는 승리라는, 예, 니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정말 유명한 이제 비너스입니다. 그죠? 예, 베누스라고 이야기하고 아프로디테하고. 근데 베누스도 클림트 작품이 제일 화려하고 관능적이에요. 어떤 이제 비너스 중에서도. 근데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비너스는 보티첼리가 그린 거고요. 바다에서 태어납니다.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된 채로 바다 거품에서 태어나서 바람들이 이렇게 불어서 해변가에 딱 이제 모셔다 놓는 이제, 그리고 올림푸스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자, 그래서 제우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신들 사이에 말이 많은 거예요. 서로 비너스를 탐하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볼카누스, 헤파이스토스 대장간의 신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결혼해라 둘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헤파이스토스가 이게 완전히 일에만 몰두하는 정형적인, 그래서 아침만 되면 대장간 가서 일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 비너스가 너무 무료해서 열심히 다른 신들과 미래를 즐겼다는, 그래서 많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즐긴 인간들도 있고요, 신들도 있고 하니까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너스와 관련된 신화의 내용은 제우스만큼 풍부해요. 그러니까 남신의 제우스가 있다면 여신은 비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푸스 산의 남신들은 다 비너스 한번, 애인 한번, 비너스 애인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비너스가 많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근데 우리는 비너스 하면 이거 먼저 떠올리실 걸요. 아마 이거 아니면 보티첼리 작품이에요, 그죠? 예, 루브르에 있는 이제 비너스인데 대리석 조각상이죠. 자, 이것도 고대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했고 고대에 이제 된 거지만 사실 이것도 팔이 없어서, 그죠? 예. 근데 저는 항상 뒤를 보라고. 이게 비너스입니다. 디테입니다. 예.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루브르에서 이제 찍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급을 하니까. 네,
뒤를 보시면 굉장히 체격이 근장한 여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로맨틱하고 관능적인 여신이라기보다는 건장한 여신이죠. 자, 이거 아주 재밌는 작품인데, 이거 그리스 고대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작품인데요. 아프로디테 비너스예요. 비너스인데 지금 비너스 옆에 누가 있냐? 판이 있어요. 이 판이라는 이제 판은 신도 아니고 님프도 아니고요. 한 다리는 염소 다리고 머리는 뿔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종족 같은 이제 그래서 판이 굉장히 이게 호색한으로 온 동네 유명해요. 그래서 판과 관계 있는 게 에코예요. 에코, 메아리, 그죠? 예, 우리 메아리 에코, 그죠? 그 기원이 되는. 그래서 판이 에코를 계속 괴롭히니까 몸을 피해서, 그죠? 이제 갔다는 그 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꽤 많은데 판이 이제 아프로디테를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본인도 호색한인데 이쁜 여신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아프로디테한테 이제 팔목 잡고 계속 이제 뭐랄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 나랑 좀 시간 좀 보내고 뭐 그러면서 아유 요즘 같으면 차라도 한잔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서 뭐예요? 손에 뭐 들고 있어? 슬리퍼 들고 있어. 계속 그럴래? 이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코믹하게 이게 기원전 100년 전 작품이에요. 그죠? 기원전 100년에 제작된 데리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 있게, 그러니까 판이라는 어떤 그 호색함의 특징과 아프로디테의 그 뭐랄까 그 유머를 이제 저걸 굉장히 귀찮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신고 있던 그 샌들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리스인들 샌들이죠. 샌들을 딱 들고는 계속 그럴래? 하고는 때린다, 가지 않을래? 하는 그 장면이죠. 너무 재밌어요. 이런 조각품이 만나기 쉽지 않은데 여기는 아프로디테와 판의 특징을 아주 재밌게 잘 묘사하고 있죠. 그 옆에 이제 뒤에는 이제 에로스가 이제 계속 이제 판을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판을 이제 머리 뿌리 잡으면서 야 조금 더 해봐 더 해봐 또는 뭐 야 너는 아프로디테는 안 될 것 같아 뭐 하는 건지 어쨌든 아주 재밌는 이제 동작들 포즈들을 보여주고 있죠. 샌달과 에로스 너무 웃기죠. 제가 본 조각품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그릇이 신화를 제일 재밌게 설명하는 예, 저렇게 기원전 작품인데 저렇게 디테일하게 그죠 조각을 잘했어요. 자 그리고 비너스 하면은 보티첼리죠. 예, 예. 그래서 거품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나서 조가비 위에서 이제 서풍이 그러니까 미풍이 바람을 불어서 해변가로 지금 이제 비너스 여신을 이제 모시고 오니까 이제 옷을 벗고 있고 이제 태어났으니까 계절의 신이 이제 뭐라도 덮을 걸 이제 갖다 주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자, 우피치 미술관 가면은 여기만 사람이 가득 있어요. 방에 완전 뭐 보티첼리 작품만 있는데 그 안에 뭐 온통 발 디딤 없이 그러니까 피렌체의 모나리자죠. 그죠? 예, 파리에 이제 모나리자가 있다면 피렌체는 비너스 있는 거죠. 저는 이 비너스 표현을 보티첼리가 가장 아름답게 하지 않나. 아주 우아하고 매력 있냐. 근데 이 여성이 피렌체에서 제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을 모델로 이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죠. 자, 바람 후 불어서 오는 미풍과 서풍이 바람을 불고 있는 장면. 그리고 꽃도 막 날리고요. 가만히 보면 색감도 파스텔 톤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뭔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잔뜩 보여주고 있죠. 꽃도 막 날리고요. 이렇게. 예, 바다 표현도 하고 발도. 작품을 보실 때 전체도 보시지만 가끔 세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분은 저도 가끔씩 근데 장신구 그림에 여성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 보시면요. 그 앤틱 디자인의 멋진 목걸이, 반지, 귀걸이가 보이고 머리핀도 보이실 거예요. 아니면 옷을 자세히 보면 남자 옷들도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옷들도 특이하게 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복식사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통통한 발이죠. 가끔 저는 신발도 봐요. 신발도, 예. 신발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도 한 번씩 보면 재밌습니다. 이것도 보티첼리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건 단독상으로 그렸어요. 예,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거고요. 그 이탈리아에 있는 게 아니라 베를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같은 얼굴인데 분위기가 앞에 비너스가 훨씬 더 매력 있죠. 예, 얼굴은 같죠. 예, 같은 사람을 모델로 했으니까 얼굴은 동일이죠. 자, 이것도 비너스예요. 근데 비너스를 보시면 항상 가장 매력 있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해요. 근데 그 중에 최고가 보티첼리인 것 같아요. 다양한 비너스들이 등장을 하죠. 자, 여기도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는 항상 단독산보다는요, 대부분이 남신들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캔들이 있던 남신들이랑, 그러니까 마르스와 같이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왜 어떻게 아느냐? 저기 갑옷이라는 투구가 있죠. 예, 투구랑 예. 그래서 아 마르스구나. 마르스가 같이 있는 여자 그럼 비너스인 거예요. 그죠? 역으로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 맨날 남신들을 만나는 게 일이니까. 근데 보시면 이거는 제목이 우르비노의 비너스예요. 근데 비너스를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귀족이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려서 선물한 거예요. 아내를 모델로 해서 하가한테 부탁을 해서 티치아노한테 부탁해서 그린 건데, 자, 지금 비너스와 상관이 없어요. 비너스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다른 남신, 비너스와 미래를 즐겼던 남신들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 배경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비너스의 상징이니까. 근데 지금 실내에 뭐랄까 이렇게 프랑스식 그 소파 같은 데 누워 있는 여인을 그려놓고 비너스라고 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 줄리아 바라로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작품은 동시에 어떻게 된다? 누드화. 문제가 되는 누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르비노의 비너스. 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상징물들이 있어요. 개를 그려놨어요. 공작이 젊은 부인을 이제 맞이하면서 충실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장미는 사랑, 하얀색 시트는 이제 순결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저 막 뭘 찾고 있죠. 일하는 이제 그 하인이. 그래서 모성애를 상징한다라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은메하는 이제 비너스를 상징한다는데 사실 딱 봐도 비너스라기보다 누드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17세기. 자, 이거는 잠자는 비너스. 이건 16세기 이것도. 그죠? 비너스는 들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올림푸스 사는 상관이 있겠죠. 거기서 살았으니까. 예. 자, 이거는 마르스. 예. 창을 가진 남자가 등장하죠, 그죠? 그럼 마르스. 예. 이제 조금 제가 많은 신들을 소개 안 했는데 조금씩 구분이 되시죠? 예. 이거 다음 주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조금 시험 보고 다음 종교와 미술에 들어오세요 해야 되나? 작품도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크죠? 자, 이것도 루벤스가 그린 비너스예요. 자, 목동하고 미래하는 장면. 그러니까 워낙 많은 남성 관계가 워낙 복잡한 여신이다 보니까 저도 다 못 외웁니다. 목동과 즐기는 비너스. 아, 예. 거울을 보는 비너스. 근데 큐피트가 옆에 있죠. 그러니까 비너스 옆에 큐피트가 등장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사랑의 신, 큐피트가. 왜냐하면 비너스 자체가 사랑을 막 품어내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뭐 본인은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날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은 여신이 바로 비너스죠. 제우스는 반대로 좀 직접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자, 거울을 보는 비너스. 자, 큐피트가 굉장히 이쁘게 묘사되어 있죠. 자, 아까 제가 부시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 비너스예요. 비너스 안 같죠? 그냥 기부인을 그려놓은 것 같죠. 예. 그냥 상류 계층의 어떤 기부인을 그린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기부인하고 다르게 비너스를 묘사한 것처럼 이제 보이도록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비너스는 종교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그린 가장 많은 주제를 많이 그려진 이제 여신 중에 한 명이 이제 분명하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러니까
비너스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보티첼리고요. 그 다음에 이 벨라스케스예요. 벨라스케즈가 이 누드화를 많이 그리지 않았는데 4점을 그렸다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뒷모습을 보여주죠. 또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보통 비너스는 다 앞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비너스는 이제 뒷모습에 그리고 이제 거울을 통해서 비너스 얼굴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끔 약간 더 신비롭게 어떻게 보면 예, 큐피트가 거울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도 큐피트가 거울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 자, 이건 뭘까요? 광고입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 입생노랑. 예.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핫하다는 생노랑, 그 입생노랑의 광고입니다. 이거 옛날 광고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명품이나 이탈리아의 명품들이 보통 광고를 할 때 명화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많이 활용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위에 있는 이미지는 보시면 그죠? 예. 벨라스케즈가 그린 이제 비너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남성이 반대로 또 거울을 보는 이미지로 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인상 깊은 게 LG에서 이게 방송 뭐 브랜드 이야기해도 되나요? LG 전자제품 광고, 텔레비전 광고에서 인상파의 작품들이 막 등장했던 광고가 있는데 그게 저는 되게 매력 있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빛과 색채는 인상파를 상징하니까 아 저렇게 텔레비전 광고하는데 품격 있다. 우리도 좀 품격 있게 하는구나 광고를. 자, 이거는 19세기의 비너스입니다. 예, 알렉산드로 카바넬이라는 화가가 그린 비너스인데요. 이 작품은 당시에 이제 그 살롱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대한민국 국전 뭐 이런 이제 상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대회도 아니고요. 작가들 이제 상을 주는 큰 행사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고 나폴레옹 3세가 직접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알렉산더 카바넬은 1863년 이 작품을 발표해서 정말 프랑스에서 스타가 됐지만 마네라는 화가가 한 명 있어요. 풀바디의 정신미술사 1863년에 그렸어요. 그 작품은 현대미술연은 최초의 작품으로 지금 미술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은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책에는 카바넬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요. 마네는 정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창작과 그러니까 창의력이 중요한 이제 세계에서는 무엇이 앞서 있는가를 따졌을 때 시대의 화풍에 충실한 거랑 시대 화풍을 벗어난 거랑 후대에서 평가할 때는 좀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걸 개척한 화가에게 이제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세기에 현대 미술이 열렸으니까. 자, 이거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같은 청에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식사도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네, 왜 책에 잘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식사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비너스에서 19세기의 비너스입니다. 네, 오르세 같이 있고요. 자, 클림트 비너스 마지막입니다. 자, 클림트의 비너스입니다. 자, 보시면 확실히 그 19세기, 20세기에 오면서 전통적인 신화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조금 내용에 충실하다기보다는 자기 화풍에 충실한 이제 작업들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뭐 여기 뭐 위에 실러의 말도 엮고 그리고 굉장히 관능적으로 표현을 하고 머리도 빨강색이고요. 금발도 아니고요. 예, 빨강색이고요. 그리고 여성의 음모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작품이 발표됐을 때 문제가 됐겠죠. 예, 굉장히 외설적이다. 왜 빨간색이냐, 머리가. 왜 음모가 있느냐. 굉장히 클림트가 이 작품을 비너스라고 이제 베누스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누스는 이제 비너스라는 뜻, 똑같은 이제 말이니까 발표했을 때 당시에 이제 비엔나 사람들에게는 역시 클림트가 외설적인 거 그렸어. 라는 이제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비너스는 이제 당대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름다운 여신으로 가장 많이 그려진 이제 주제 중에 이제 하나죠. 오늘 제가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신들의 이제 작품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미술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죠? 좀 따분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신들을 생각하시고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고 도서관에 있는 그 명화 집들이 있어요. 아니면 미술사책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제 작품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굳이 우리가 화풍이나 작가를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등장하는 주제만 알아도 작품 감상이 되게 즐거울 수가 있으니까 책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